자, 갤럽 여론조사에서요, 문재인이 45%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영남, 충청 50대 가정주부 등에서 타 지역 타계층에 비해서 훨씬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10월 둘째 주에 지지율이 65%였다는데 갤럽에 두 달 사이에 20%나 떨어졌습니다. 갤럽이라면 그래도 저는 인정 전혀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뭘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갤럽이 한국의 대단한 여론조사인 양 착각을 하고 있고 미국 갤럽하고 비슷한 줄 알고 있죠. 자, 근데 문재인이 이 갤럽 조사에서 45까지 떨어졌다 하면 제가 항상 하는 말대로 문의 실제 지지율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볼 때 문의 실제 지지율은 거기서 20을 뺍니다. 이제 25%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김정은이 왔어야 문이 살아났는데 김정은이가 안 오니까 지금 RN서치 리얼메타가 다 이제 슬쩍 김정은이 올 줄 알고 올리다가 이번 주에 이제 다 내려왔어요. 이제 갤럽이 또 한술 더 떠서 45라고 했습니다. 자, 문재인의 지지율은 이대로면 연말이 가기 전에 얼마가 되겠어요? 40%가 깨질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런데 희한한 거는 문재인의 지지율이 주가 따라간다 하는데 최근에 이 문재인의 이 지지율만 하락한 게 아니라 주가도 하락했지요. 근데 주가 하락이 이제 개미가 이탈을 했다는데 이 주식 시장하고 청와대가 지금 함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에 20%가 빠질 동안에 문재인의 지지율은 23%가 빠졌다고 오늘 이 아침에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자, 개미 군단 이탈이 큰 문제다. 이건 주식하는 사람 이야기 같은데 보통 주식이 그렇죠. 민주당 관계자가 최근에 문재인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힘이 주식시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연령이나 지역이나 직업으로 특정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존 여론조사 데이터로는 잘 안 잡히고 있는데 자, 리얼미터로 이 사람들은 또 갤럽 나오기 전에 이야기니까요. 어제 이제 48.1이 나왔지요. 자, 그래서 취임 후에 리얼메타 그 조사로는 역대 최저인데 이 코스피 지수가 올해 1월 29일 날 최고치를 찍은 이후에 500포인트 20%가 빠졌다는 거예요. 자, 맞지요. 왜냐하면 525해서 2500쯤 가 있다가 지금 2000쯤 됐으니까 500이 빠진 거죠. 그래서 문재인의 지지율이 1월 첫째 주에 71.6%를 찍고 이날 48.1이니까 23.5%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잊을 수 있지만 재산을 뺏은 사람은 여간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고. 이렇게 돈이 빠져버렸는데 이렇게 주식시장이 붕괴되는데 지지율 상승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주식하는 사람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전라도 사나 경상도 사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골고루 하는데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20% 지지율이 23.1% 빠진 거는 당연한 게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네요. 문재인 물러가면 주식시장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재인이 주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물러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올해 코스피와 문재인 지지율 하락세가 아주 비슷하게 떨어지가 있고 변곡점이 6월 하반기와 9월 하반기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월 달에 미북 정상회담 한다고 한번 올라갔고 9월 달에 평양 방문 이후에 한번 올라갔고 이제 그 뒤로 주식이 대북주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다른 주식도 내려가는데 문재인 지지율 하락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문재인은 지지율이 올라간 거는 뭐 때문에 올라가요? 김정은 때문에 올라가요. 김정은이만 없으면 문은 뭐라고요? 죽은 목숨. 그러니까 문은 결국은 김정은이 말고는 기대할 바가 없다. 그래서 김정은이 오지 말라고 만에 하나라도 올까봐 제가 엊그제 그렇게 김정은 방남 저지 문재인 퇴진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6.13 선거 때 올라갔다가 그 뒤로 이제 대북주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빠졌고요.
9월 달에 또 올라갔다가 또 차례대로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여권 지지자가 되기 쉽고, 특히 대북주에 관계하는 사람은 거의 여권 지지자가 되는데, 돈 때문에. 그런데 이게 김정은이가 싫다 해도 지 돈 벌이려고 한마디로 북한하고 관계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돼서 지 돈이 까지기 시작하면 이제 참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어요. 공직쇄신에서 충격요법을 한다고 차관급 15명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전 부처의 차관급을 대부분 다 내보내고, 이제 그들을 들려보내는 차관들은 청와대 참모들을 대거 투입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장관들을 딱 붙들고 공무원을 감시하면서 성과를 내겠다는데, 큰 착각을 하고 있죠.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을 건데, 각 부서에 뭐 별것도 아닌 자들을, 그 허접한 정치판에 보좌관 하던 사람들, 뭐 부로카들을 각 부서에 정책 보좌관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제 아는 어떤 허접한 인물 하나도 가서 장각 정책 보좌관을 하고 앉았대요. 근데 보니까 위세가 대단하고 어디 가서 술 얻어먹고 다니고 좋은 데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관 정책 보좌관이 그게 뭐라고 저러냐 하니까 일종의 게시타퍼예요. 각 부서마다 정책 보좌관이라고 내보내서 장관을 감시하니까 장관이나 공무원이 그 앞에서 좀 잘 보이려고 실실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뭔 실세인 줄 알고 와서 이제 술, 밥 사고 봉투 주는 사람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이명박 때는 왕차관이라고 있었죠. 박용준.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 각 부서의 차관들을 데리고 아마 차관회의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차관들을 딱 앉혀가지고 장관을 또 감시했어요. 그래서 정책 보좌관이 감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끝발 있는 차관이 감시하는 게 나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차관이 감시한다고 장관들이나 부서의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거냐라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지요. 왜 웃기는 소리냐.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는 겁니다. 문제는 청와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김수현이가 물러가고, 임종석이가 물러가고, 정용이가 물러가고, 조국이 물러가고, 문재인이가 자기 사람이 아닌 그야말로 장안에서 실력자라고 하는 사람을 넣어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걸 한번 막아보려고 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다 보여요. 이제 뭐 잘 되기는 틀렸습니다. 정말로 예언을 하는데 잘 되기는 틀렸고요. 이제 맞아 죽지 않고 기어나가면 다행인 거예요. 검찰 요즘 열심히 문정권 칼 휘두르는 사람들 내 말 잘 들으세요. 그래야 당신들 삶이 편안해집니다. 세상에 좀 살다 보면요, 감이 좀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아래 집회해보니까 복덕방에 있다가 가게 안에 있다가 창문 열고 또 문 열고 나와서 다 봐요. 그건 뭔가 하면 이거 뭔가 그래도 문재인 퇴진 같은 반가운 소리가 들리나. 이제 민심이 그쯤 되면 보통 보면 지랄하고 자빠졌네. 뭐 저렇게 귀찮게 길을 막고 저래 하고요. 짜증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사진 찍고 어떤 사람 박수 치고 잘한다 하지요. 뭘 이야기하느냐. 민심이 이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반을 해? 배고프니까. 제가 뭐랬어요. 1년 전에 벨벨 특강에서 이 기분 나쁜 세상 걱정할 거 없다. 경제가 망해서 문정권은 망할 거다. 그때 문정권이 주식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뛰고, 그리고 마치 뭐 보수 쪽에 경제하는 사람들도 문정권이 재수됐다. 세계 경제가 호황이다. 호황은 개뿔. 제가 비웃었습니다. 이래 되잖아요. 세계 경제가 다 망가지고 있죠. 문은 특히 많이 망가지고 있고. 방법 없어요. 이제는 사고 안 터지게 어떻게 시간 좀 끌어볼까. 한마디로 심장에 특별한 약품을 넣어서 심장 마비를 막는 방법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똘마니들 차관 보내서 감시를 강화한다. 이제 이러면 더 부자연스러워질 거야. 공무원이 더 얼어붙고요. 아무도 일 안 할 겁니다. 망한 정권의 공무원은 망할 건가 흥할 건가를 귀신같이 냄새를 맡습니다. 오랜 경험으로요. 그래서 망할 정권에는 절대로 발을 담그지 않고, 요즘은 전부 녹취하고 받아 적어 시키면요, 사진 찍어 놓고, 왜?
나중에 나 혼자 절대 안 죽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청와대 참모들을 거기에다 차관으로 승진시켜서 내보내서 부처가 혁신된다요. 이제는 성과 낼 때라는 통치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당에는 그걸 갖다가 프레지던트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트럼프가 일으키고 있는 미중 전쟁으로 인한 이 리스크를 프레지던트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국당은 그야말로 지금 이 프레지던트 리스크, 문재인 때문에 경제가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의 존재 자체가 한국 경제를 갖다가 지금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게 프레지던트 리스크. 저는 이걸 오래전에 통치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이 어제 경남을 방문해서, 요즘 경북 경남의 지지율이 특히 많이 빠지니까 이제 지역에 돌아다닙니다. 김경수 앞두고 2조를 투자해서 스마트 공장 3만 개를 만든다. 그래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은 공장의 시설들이 다 통신기술이나 이 AI 기술, 자동 제어 기술 등을 통해서 이렇게 스스로 돌아가는 건데요. 이런 스마트 공장을 만드는 것과 포용적 성장이 같이 동행이 가능한 거냐? 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가 일부 비판을 합니다. 제가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기술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기술의 혁신이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를 살리는 다 아닌 겁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은요, 한국이 중심이 되어서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워낙 한마디로 고투자, 고집중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 나올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 많이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이 따라가기가 벅차다. 이게 되려면 국가를 중심으로, 아니면 한국의 삼성 같은 회사를, 삼성, LG 등을 중심으로, 현대차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걸 개발해서 현실에 쓸 수 있는 기술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기술이 나와도요, 쓸 데가 없을 수가 있어요. 5G가, 5G가 나온다고 이걸 지금 어디다 쓰느냐? 공장에다 써야 된다. 그래서 공장에 스마트 공장으로 가야 된다는데, 흔히 우리가 스마트 TV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만 집집마다 스마트 TV 별로 안 보잖아요. 왜? 비싸기만 하지 별 쓸 데가 없다. 컴퓨터로 하지, 스마트폰으로 하지, 왜 스마트 TV로 컴퓨터를 하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문재인이 스마트 공장이 포용적 성장과 핵심적 포용국가, 이걸 하게 되면 2조 3천억을 들여서 2022년까지 자기 임기 내에 공장을, 스마트 공장을 3만 개로 늘리고 일자리가 6만 6천 개가 될 거라는데, 제가 하나 좀 이야기해 줄까요? 스마트 공장의 일자리가 6만 6천 개 늘어날 때 없어지는 일자리는 66만 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경제 호황 때 집중적으로 기술 발전을 하면서 일부 실업이 생기더라도 다른 데서 해소하면서 가야 되는 거지. 지금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4차 산업혁명으로 그 덕을 당신 임기 내에 보고 갈 것 같습니까? 미안하지만 이런 거 공부 좀 한 저로서는요, 당신은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더 죽습니다. 그 과정에서요. 그러니까 당신 임기 내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거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밑에서 지금 뭔가가 될 것처럼, 또 국민들은 4차 산업혁명 하면, 언론이 보도하면 뭐 그럴싸하게 보이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카풀 때문에 야단인데, 중앙일보가 카카오 카풀 앱이 스톱됐다. 정치가 미래를 발목을 잡았다 하는데, 그러면서 핀테크 인공지능 암호화폐 했는데, 암호화폐가 4차 산업혁명이 됐습니까? 웃기는 소리야. 그거는요, 그냥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될 과정이지, 이런 걸 가지고 암호화폐를 해서 투기판을 만든다고 4차 산업혁명이 됩니까? 카풀앱요, 이거 기술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4차 산업혁명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카카오 같은 재벌이 택시 기사들 밥그릇 뺏으려 했어야 되겠어요? SK가 카풀에 투자를 했어야 되겠어요? 상식을 좀 가지고 갑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삼성을 왜 죽이는가? 정말 죽이려고 하는가? 죽이려면 그 이유를 국민 앞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죽여라. 저 삼성 비판 많이 한 사람인데요. 자, 엊그제는 또 삼바 거래 정지 풀어주더만은 또 어제는 검찰 시켜서 덮쳤어요. 이재용이에 대한
그야말로 프레지던트 리스크, 회사 총수 리스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용을 내보내는 게 목적인가? 이재용만 그만두라. 그러면 봐주겠다는 거냐? 아니면 삼성을 다시 틀어서 끝장을 한번 봐서 바닥을 틀어보고 삼성을 뺏어버리겠다는 거죠.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발등에 떨어진 반도체 위기론이라 해서 180조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 지금 삼성의 스마트폰 등 TV 등 1위 품목도 중국 추격에 점유율 하락으로 고전을 하고 있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난립니다. 자, 죽일 때 죽이더라도 회사 직원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 죽일 때인가? 그것도 좀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도대체 노리는 바가 뭐냐? 북한에 투자해라는 거냐? 아니면 또 한 8천억 내서 재단 만들어라는 거냐? 어디까지가 잘못된 거냐? 꼭 정의를 세우겠다면 와, 지금 이때 굳이 정의를 세우겠다고 난리냐? 정권 초에 하든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목표가. 그래서 이때 한국이 좀 경제가 망하는데 삼성도 같이 망하게 해서 이왕 망하는 김에 다 죽자라는 거냐. 저는 뭐 삼성 팬들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삼성도 고칠 게 많아요. 자, 그렇지만은 정부의 목표는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리는 게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길 바라요. 문재인이 신경을 써야 될 거는요. 집회 불참한 동료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일자리는 뺏고 업계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이런 민노총의 마피아 조직 같은 조폭 카르텔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유죄받은 플랜트 노조 간부들이 출소 뒤에 다시 노조에 가서 간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조폭이지 이게 노조입니까? 왜 이런 거는 손을 못 대면서 꼭 대기업에만 정의를 세우겠다고 저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한진도 그러고요. 제가 어지간하면 대기업 비판하는데 이제 하도 어져맞으니까 보호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래요? 민노총에 손을 못 대고 왜 재벌 회장들한테만 손을 대고 있어요? 한번 답을 해보길 바라요. 자,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한 명이 죽었습니다. 자, 화력청업소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요,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에 기어서 사망을 했고, 그 뒤 죽은 뒤에 5시간 만에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것이 뭐하고 똑같으냐. 구의역의 김군하고 똑같아요. 2인 1조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비용 절감으로 근무 인원을 줄여가지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분실 자살하는 것도 이렇게 또 20대 청년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쌍하게 이 위험한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다가 죽은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정규직이 못 됐느냐? 자, 문 정권은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했는데 4,500명 중에서 고작 29명만 정규직으로 됐습니다. 이 얼마나 쇼입니까? 그런데 거기 서울 교통공사입니까? 지하철 거기는 1,000몇백 명이 정규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 뭐 하자는 겁니까? 문 정권이 얼마나요 위선적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죽은 청년은요, 그야말로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한마디로 정권이 버린 정규직입니까? 이 정권의 가식을 갖다가 지켜보는 사건입니다. 자, 이 청년이 죽고 난 뒤에 무슨 대통령이 조의를 표하고 어쩌고 캥겼어요? 비정규직 다 정규직화 해준다면서요. 왜 몇 명만 해줍니까? 특별한 사람만 됩니까? 백이 있어야 됩니까? 민노총만 됩니까? 에레기 좀 위선 그만 떨기 바랍니다.